다시 이제 명태균 녹취로 좀 넘어와 보면은 이거는 네. 좀 얘기해 주시고 저는 김영선 전 의원하고 대화가 녹취 공개된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나 들었어. 야 그거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놀라웠어. 쇼킹하대. 왜냐면 그게 5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공식 직함도 의원실에 없어요. 그냥 본부장 명함하고 다닌 건데 아마도 운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 5선 국회의원이 그렇게 호되게 나가는 모습이 아니 예. 그 얘기가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명태균 씨가 녹음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녹음된 거는 그 옆에 운전하시는 분이 아마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걸로 수행료사 보여요. 역할처럼 뭐 예. 그렇다고 예. 얘기가 돌대. 네. 근데 하여튼 그 녹음 파일은 나도 아까 들었는데 네, 그거 쇼킹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이게 녹음 파일에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거의 뭐 윽박 지르듯이 하는 무섭더라고요. 네. 거보다 제가 더 놀란 거는 그렇게 하면서 명태균 씨가 한 말이에요. 권력이 김건희로 가 있는데 거기 줄을 서야 육선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이 뭐라고 반박도 못합니다 제대로. 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뭔지 몰라도 김영선 의원이 안 했으면 명태균 씨가 안 했으면 하는 일을 김영선 의원이 하려고 그렇죠. 하려고 하니까 네. 명태균 씨가 그게 고함으로 지르면서 그렇죠. 뭔가 기세로서 제압을 하려고 압도해버리는 거죠. 예. 너 시키는 거 뭐 해야 되는데 예. 왜 안 해? 그리고 저 위에서 또 그건데 왜 안 해? 뭐 권력 준산에 오더 내리는데 예, 뭐 이런 하여튼 거죠. 예. 그런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추정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그게 그 6월 15일쯤에 녹음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인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뭔가 기여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실을 얘기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관련돼 있는 내용 가지고 싸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항공 연구소가 서울에도 사무소를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예전에 서치했을 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이미 미래항공 연구소가 피해나라고 공동 여론조사 했던 걸 보면서 제가 이거 희한한 데다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가 있지? 라고 의심스러워서 제가 검색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쯤에 얘기인 거예요. 제 종편 나갔을 때 그걸 이상하다고 네. 생각했으니까. 그 서울에다가 사무소 내고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고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거기엔 안 나오지만. 근데 김영선 의원은 이미 명태균 씨가 81차례 여론조사 돌리면서 3억 7,500인가가 빚을 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내용만 봐도 예비 후보들한테 공천 주니 어쩌니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이미 지방선거 공천 끝나버렸잖아요. 지방선거까지 다 끝난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나한테 받아간 돈 다시 도로 내나 막 이런 상황이고, 김영선 의원 선거 보전비 받은 거 한 절반을 여기다 갖다 넣어줬고, 그리고도 지금 돈을 다 못 채운 상황이잖아요. 김영선 의원은 돈이 다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흥미롭게 본 부분은 명태균 씨가 만약에 그런 구도라면 돈을 벌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의원을 윽박 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대통령하고 제가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나 이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당신이 육성까지 하려면은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비즈니스 관계가 되잖아.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여사하고 나의 관계는, 대통령의 관계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원을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왜 지금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나 건드기만 해봐 이러는 이유가, 이 사람도 사실 돈을 막 가져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창원산단에서 뭐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말고는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뭔가 평가받는데 어깨 으쓱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되게 공명심이 강한 사람의 퍼스널 캐릭터가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공천 받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게 이 사람 말이 제가 볼 때 허언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은 좀 했을지라도 계속 녹취록이 공개되는 거 보면 여사가 뭐해, 여사가 해, 여사의 대통령의 평가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만약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이 네, 맞다고 네. 전제를 한다면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나 뭔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는 뭐 현재의 참모는 아니지만 과거의 참모로서 조그마한 네. 연이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계속해서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국민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해야겠죠. 옆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 김영선 의원에게 막 협박을 하대할까? 주장하느냐. 예. 그 즈음에 이건 이제 하나의 분석이자 해석입니다. 예. 그 즈음에 경남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김영선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출마한다는 아. 보도가 네. 나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나왔어요. 음. 그게. 그래서 그 맥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 도전의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왜 지시가 없는데, 정리를 하라는 네.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공천과 연관해서 네. 여전히 이게 정치 개입하고 있다. 여사가 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명태균 그 녹취 내용 나오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진짜. 그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대통령을 막 저렇게 하대하듯이 말을 하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또 한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걸 막 얘기한 게 지금 막 공개되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 교민들은 진짜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국격을 다 떨어뜨립니까? 대통령 부부가. 이게 저는 아까 대한민국 국민들 포텐셜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교육 수준도 높고요. 이제는 뭐 K-팝이나 K-컬처 얘기 나오면은 어깨 으쓱할 정도예요. 이렇게 됐는데 봐보세요. 김건희 여사 문제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 국가 모든 기관들이 다 김건희 여사 한 명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다 가버린 거예요. 감사원이 그렇죠. 그 국민권익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인권위는 딱 그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관저공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V제로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100입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요. 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정 동력을 그래도 다시 한번 실어주고 가야 되는지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앞에도 특별감찰관 문제로 사실은 그 당정 갈등이 약간 표출된 적이 있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대통령님과 또 김건희 여사 태도, 자세, 어떤 뭐 이런 것들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분들이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슴 절절히 마음 아파한다. 이 느낌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고요. 네. 그 다음에 항상 그렇죠.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4월 선거하고 나서 실제로 뭐 집권 여당이라 그러지만 이게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무슨 정치적인 동력이 안 실리니까 국회가 워낙 압도적으로 우석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에서 지금 뭐 국회 규칙 뭐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밤에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이다 지금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실제 권력을 뭐 행사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집권 여당의 전체가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국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주로 보시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아랫사람들도 어쨌든 겸손하고 겸양하게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해서 듣는다 이런 자세로 네. 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오늘 김재섭 의원은 상대적 소장파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통화 육성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평가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뭐 2시간이니까 3시간 만에 나왔는데 누가 그걸 믿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오빠 얘기 나오니까 몇십 분 만에 입장 내놨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다 오빠인데요. 오빠 천지예요.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오빠를 오빠라고 부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호미로 막아도 될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됐는데요. 전 자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생각나요. 그때 그 마찬가지로 방송을 많이 하시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생방에서 계속 나오는 거 놀라기도 하고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태블릿 PC 공개됐던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했어요. 사과할 때 지금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의 논리적 구조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고 보좌 체계가 정리되지 않기 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는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끊었다.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논리 구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역풍을 불게 만들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당장 모면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은요 추가로 만약에 녹취록 하나 더 터지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도 부정당하면요 국민들은 그때 가면은 진짜 더 이상 다시 돌아보기 싫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제가 김경진 의원님 앞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얘기할 상황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무기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분을 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걸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배짱이 있지도 못하고요.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공천 문제라든가 이걸 특별감찰관이 뭐 조사를 하겠어요? 강제수사 사건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뭐 기소를 할 수 있기를 합니까? 결국 검찰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또 시간 질질질 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 운영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결단의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고 봐요. 이제는 특검법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도 불행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더 불행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김재섭 의원 얘기는 물론 이제 맞는 얘기긴 한데요. 이런 식의 어떤 입장 발표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정확하게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대표가 한동훈 대표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뭐 액션이 됐든 뭐가 됐든 용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강력하게 할 것을 요구를 하든가 뭐 이렇게 가야지 개인 한 개인이 그냥 뭐 소감을 밝히고 그런 거는 이제 김성한 평론가나 저 같은 평론가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집권 여당의 어떤 책임지는 행태를 보이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이런 거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갑자기 지금 이게 친문 모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아까 김경진 의원님은 그 지금 권력이 그렇게 지금 용산에 많이 없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집권 세력은 윤석열 정부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가 뭘 하더라도 계속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디올백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검찰이 저는 봐주기 수사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력을 좀 쥐고 있다. 예, 쥐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집권 여당이라든가 정부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빨리 캐치해가지고 읽어서 이게 뭐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돌이키기 힘든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연장선상에서 여권 내에서도 오늘 보니까 해법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분출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거론되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은 없다.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시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서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달라.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셨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려면 특검밖에 없다. 대통령 임기 중인 지금 특검 수사를 받는 게 국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도 더 낫다.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을 하자고 했고 홍준표 시장은 내각 쇄신을 하자고 한 거거든요. 인적 쇄신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견해에 대해서는. 뭐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말씀이니까 일리가 있겠지 뭐. 이제 용산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검토해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세 번째 반복인데 네. 핵심은 그거예요. 국민들이 사랑하면 돼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 안쓰럽다고 생각을 하면 애처로움과 사랑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윤 대통령 머릿속은 이런 걸 거예요. 아씨 내가 하루에 4시간 자고 일하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있고 뼈 빠지게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면서 뭘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나한테 이렇게 뭐라 그래? 뭐 우리 마누라 20년 전에 뭐 축구 주식 뭐 그거 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마 대통령님 머릿속일 거예요. 근데 본인이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죠. 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그 전제하에서 유승민 의원 말씀하신 거 특검도 하고 뭐 세신도 홍준표 하고 의원, 그거는 세부적인 하나의 이제 방책들이에요. 예, 보면. 예. 근데 그 맥락은 모든 게 이거예요. 이게 민심의 마음 심이잖아요. 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심을 어떻게 이 심의 물결을 어떻게 돌리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거는 큰 그런 정신이나 자세 국민들하고 항상 이걸 같이 해야겠다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겠다 이게 본질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은 대통령 한 분만인데 여기는 지금 김건희 둘다 여사까지 연루가 돼, 이제 네. 참전이 돼가지고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이거야. 핵심이 이거야.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세게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김건희 여사도 좀 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밖에 다니면서 계속 봉사활동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면 임기 끝나요. 1년이고 하는. 아니 근데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저도 요새 이제 사실은 85일 다니면서 인공지능을 처음에 이제 번역기를 쓰다가 인공지능이 번역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하고 대학원생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이게 활용법을 좀 딴 사람 원래 과방위도 하셨잖아요. 네, 네. 많이 익혔거든요. 그래서 요새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1인당 1,000원씩 받고 1시간씩 인공지능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법 강의하고 다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이 살면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직책과 벼슬과 역할이 주어지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인생을 살고 빠이빠이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게 콜링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대통령 마찬가지고 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고 대통령 배우자께서도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 국민들하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소통하고 그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해야지. 한번 대통령 퇴임 후에서도 또 그 느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좀 네.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나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윤 대통령이 싫은가요? 그래도 들어봐야 됩니다. 너무 본인의 미안하세요. 세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의원님의 국정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민심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체계가 생겨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경증 환자들은 거의 응급실에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이미 시민의식 수준이 높고 지금 그 체계가 잡힌 대신에 많은 암 환자들 80%가 지금 수술을 못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자녀와 가족을 생명을 잃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국가의 가장 큰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의료 붕괴만큼은 지금 집권 여당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국민들이 이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가 잡혔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오늘로서 머리에서 다 지우시고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못 받아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사실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보다는 저는 뭐 과감히 얘기합니다.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의 마음보다는 우리나라에 너무 좋았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 전달해드리고 네. 지금 집권 여당 쇄신하지 않으면은 보수의 붕괴로 갈 수 있다. 홍준표 씨하고 같은 뜻이네요. 저는 이게 마지막 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에도 아니, 필요하잖아요. 국민들은 헤어질 건강한. 결심을 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헤어질 결심은 너무 오랫동안 2년 반 동안 너무 국정 지지율이 낮았어요. 국민들한테 기대를 심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기대를 심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서 뭐 석유가 나왔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의대 증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걸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도의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국민들 마음에서 낙제점이 돼버렸다. 근데 여기에서 남은 임기 반 정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진짜 진정성 있게 들릴까? 임기 채우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일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낫다. 그러니까 진짜로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서 조롱당하는 사람으로 그냥 임기 끝낼 건지 아니면 그냥 하야를 선택할 건지 진짜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건지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단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젠 국민들 사이에서 거의 임계치까지 다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어찌 보면 국민의힘한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이렇게 오는 과정 동안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내부 분열도 많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돌이켜 보면 호남의 지역 기반을 둔 아주 호남 정당화돼 있었던 정당이 수도권 정당화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좀 지금 힘들더라도 긴 관점에서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이 힘든 시기를 그냥 잠깐 하는 척으로 넘기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을 한 절반은 책임져야 될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진짜 비전을 갖고 힘들더라도 그걸 뚫고 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도 다시 금배짓 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니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볼 저는 때는.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내용적으로 탄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버티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좀 개혁적인 어떤 정당이었으면은 언론들이 아마 나서가지고 하야 얘기 꺼내고 탄핵 얘기 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흔히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가능하다고 봐요. 맞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었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권이었으면은 벌써 난리가 났겠죠. 알겠습니다. 난리를 네.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